2025년 9월 제 카카오톡 단톡방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네요. 이유는 카카오톡의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이죠. 친구 목록이 인스타그램을 닮은 어색한 피드로 바뀐 것이 주된 변화인데, 사람들 반응은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업무상 거래처 사람의 소식을 왜 봐야 하나 하는 식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의 입장은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사용자들이 익숙해지면 곧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왜 카카오톡은 이런 변화를 강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업데이트 발표 후 급락했던 주가는 갑자기 오르는 건지, 이번엔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둘러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이 피드 기능을 도입하는 이유는 확실하죠. 체류 시간이 증가함으로 광고 노출 기회가 확대되고 개인화된 콘텐츠에 맞춰 타겟팅 광고 정확도가 상승하며 소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마케팅 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소비자는 이런 변화에 반대하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메신저 춘추전국 시대의 흐름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엔 메신저 절대 강자가 있었죠. SK텔레콤의 자회사가 운영했던 네이트온이었습니다. 2000년대 당시 대한민국에서 PC를 켠다는 것은 네이트온에 로그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비록 MS 메신저를 벤치마킹이긴 했지만 한국인의 감성에 맞춰 현지화를 잘했기 때문에 네이트온은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인스타그램 이상의 화제를 모은 싸이월드와 연관된 네트워크, 파일 전송 기능까지 갖춘 네이트온은 PC 시대의 왕으로 자리잡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인트라넷을 갖출 여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업무 도구로 쓸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이 야성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카카오톡이죠. 2009년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IT 생태계는 빠르게 모바일로 바뀌었고 네이트온이 모바일이라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0년 3월 혜성처럼 등장한 카카오톡에게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왜 네이트온은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SK라는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이죠. SK의 핵심 자회사는 통신사인 SK텔레콤이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의 주 수입원 중 하나는 바로 유료 문자 메시지로 문자 한 건당 수익률이 90%인 알짜 사업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도 아니고 계열사 중 하나가 만든 데이터 기반의 무료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수익원이 문자 메시지 사업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SK는 자기 잠시 카니발라이제이션을 두었던 것이죠. 이 이노베이터의 딜레마 속에서 SK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반면 카카오는 통신 기반 사업, PC 기반 사업이 없었기에 빠르게 모바일에 올인했던 거죠. 결국 모바일이라는 신대륙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네이트온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모바일 전환에 실패했고, 이후 점유율을 잃어가면서 서비스는 점점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모바일 환경은 5천만 이용자가 누리는 카카오톡이 그대로 흡수 장악하게 되었죠. 카카오톡이 네이트온을 이긴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기반한 자동 친구 추가 기능은 아이디를 교환해야 했던 네이트온보다 월등히 편리했고, 문자 메시지는 유료지만 카카오톡은 무료, 네이트온은 느리지만 카카오톡은 빠르다, 그리고 직관적인 UI로 인한 편리함이라는 빨리빨리의 민족 한국인에게 맞는 서비스였기 때문이죠. 즉 비용 효율성과 편의성, 직관성과 신속성이 카카오톡의 무기였던 겁니다. 이 점 덕분에 카카오톡은 업무 분야에도 빠르게 파고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후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확인 기능이죠. 문자 메시지야 자신에게 불리하면 못 봤다고 발뺌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그게 안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업무 관계에서 구성원을 관리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읽었다면 확실히 지시했다는 증거가 되고, 안 읽었다면 업무에 소홀했다고 질책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서비스 초창기에 이용자를 늘려야 하는 카카오톡은 사용자 기반을 늘리는 이런 업데이트에 더 힘을 주었죠. 이렇게 사용자 기반을 얻은 카카오톡은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 선물하기 등 사용자 기반을 늘린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녹여내며 메신저를 넘어선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문화란 점 때문에 기능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라인이 카카오톡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겠죠. 카카오톡의 성공이 증명하는 것은 모바일 메신저 앱은 메시지라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기능이라는 기본을 넘어 즉시성과 편의성이라는 정체성, 나아가 소비자 문화 코드도 맞아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앱을 넘어 하나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싶으면 기능은 기본이고 그 문화에 녹아들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자를 모은 카카오톡,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IT 플랫폼의 기본은 우선 사용자를 많이 확보한 후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생각해야 합니다. 초창기 카톡은 유료화도 광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사용자를 모으는 데 집중했지만 이후 시장을 과점하게 되자 수익 모델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모티콘 도입, 광고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이때는 이해해줬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메신저를 기반으로 게임, 금융, 쇼핑 등 모든 것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성격이 명확해지지만 이때 카카오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우선 카카오 자체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히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데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톡방을 이용하면서 광고는 볼지언정 용무가 끝나면 카카오톡을 바로 꺼버리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용자층으로 10대에서 20대는 디스코드나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며 대화할 뿐 카카오톡을 잘 이용하지 않지요. 오히려 자기 사생활을 통제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꼭 쓰는 카톡을 안 쓰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장점인 즉시성이 단점이 된 거죠. 즉 카카오톡은 큰 덩치에 어울리는 본연의 비즈니스 모델 확보,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 젊은 세대의 유입을 고민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모든 메신저 앱이 했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드 도입이라는 독배를 마시게 된 것이고요. 사실 피드를 도입한 곳은 카카오톡만이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이 벤치마킹한 왓츠앱이 먼저 도입했죠. 왓츠앱은 메타의 인수하기 전까지 순수한 메신저 도구였지만 이후 메타의 수익화 압박으로 인해 상태 기능, 비즈니스 계정, 그리고 개인정보 공유 정책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죠. 이때도 이용자의 반발은 격렬했습니다. 즉 메신저 앱같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변화로 인한 반발은 한 번씩 경미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란 건 안정지향적 동물이기도 하고요. 다만 카카오톡의 상황은 기존 앱들과 다릅니다. 전 세계 부동의 1위 왓츠앱은 카카오톡과 달리 경쟁자가 많습니다.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고 아시아 시장에선 위챗 등도 있어 경쟁 상대가 많기 때문에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변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반면 카카오톡은 상황이 다릅니다. 해외 이용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주요 시장은 사실상 한국뿐이죠.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완전 독점 서비스입니다. 이런 점으로 밀어볼 때 카카오의 전략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이용자 확대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 현재 주 이용자 중 40대 이상은 생활 및 업무 패턴상 카카오톡을 이탈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락인된 고객, 즉 고정 고객으로 보는 셈인 거죠. 이 나이대 사람들은 생활 패턴 변화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 신경을 쓸 것은 변화에 적극적인 30대, 그리고 카톡을 떠나는 10대에서 20대 뿐인 겁니다. 즉 현재 카톡을 떠난 10대와 20대를 유입시키는 게 급선무고 여러 메신저가 이를 잡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따라 피드를 만들고 있으니 여기에 광고를 넣어서 수익화를 함께 추구하는 걸 겁니다. 30대가 떠날 위험은 있지만 막대한 이용자 규모를 생각하면 해볼 만한 도박인 셈이죠. 다른 메신저라는 대안이 없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카카오톡의 시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메신저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문화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카톡은 어떤 문화일까요? 쉽게 말해 주변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나 이어주는 편리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카톡 피로감이라 불리는 압박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인 만큼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은 위계질서가 강한 나라고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압박감이 큰 나라에 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계질서에서 바로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쉬운 도구란 겁니다. 이런 압박감은 형태는 다르지만 10대에서 20대에도 존재하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10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초창기에야 그냥 친구와 문자 메시지 비용 없이 대화하는 도구였지만 요즘은 생일만 되면 알림을 띄우면서 지출을 압박하기도 하고 또한 대화하다 보면 나는 못 봤던 이모티콘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느낌을 주는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소통의 압박을 계속 주게 됩니다. 게다가 성인들이 이를 업무 도구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본인들의 업무인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적용하죠. 여러가지 학업, 과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휴식 시간에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카톡의 정체성이기도 했던 이용자 확장을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관계 중심의 기능은 사람과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0대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각 계층마다 약간씩 퍼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부 계층은 카톡을 역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다릅니다. 이쪽은 어느 정도 수동적인 면도 있고 즉시성도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보내고 답변 확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즉시성이 없기에 읽음 표시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휘발성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카카오톡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통해 일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읽음 표시 선택적 비공개 기능을 넣어서 이런 부담을 줄이려고 했죠. 또한 AI 기능을 도입해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문제, 카톡이 여과선이 아니게 됐다는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아마 AI 기능은 대화에 맞는 이모티콘이나 답변을 추천해주는
어시스턴트 기능 등이 아닐까 싶네요. 즉 이번 변화는 체류 시간을 늘리고 카톡 특유의 압박감을 줄이려는 카카오의 시도인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자체적인 수익화를 위해서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피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은 편리한 대화 도구이지만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족쇄이자 내 여가 시간을 방해하는 업무 도구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는 장점이자 큰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 사생활을 바라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는 모든 메신저 앱이 다 갖고 있는 성질이기도 하며 피드를 도입한 것 또한 마찬가지 해결책이기도 하죠. 다만 다른 앱들의 경우 그 과정은 조심스럽습니다. 왓츠앱은 이를 알기 때문에 피드를 도입했지만 카카오톡과는 달리 피드가 메인에 뜨지 않으며 위챗도 마찬가지로 피드 탭이 존재하지만 별도 탭이기 때문에 기존 대화 경험은 전혀 훼손하지 않으며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채널 기능으로 아예 차별화했습니다. 심지어 롤모델인 인스타그램조차 스레드를 별도 서비스로 만들었죠. 즉 사용자의 기존 경험을 파괴하는 피드를 넣는 것은 선두 메신저에게조차 부담스러운 시도란 겁니다. 단 카카오톡은 다른 메신저 앱과는 달리 주시장이 거의 독점이기에 좀 더 과감히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초기엔 이용자 반발로 인해 흔들렸지만 수아들은 당장의 비판 여론보다는 피드 광고, 연계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카카오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베팅한 것이고요. 그럼 카카오톡의 이번 시도는 성공할까요? 사실 우린 이번에 추가한 피드와 비슷한 기능을 알고 있죠. 바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는 한때 카톡 계정과 통합되는 식으로 체류 기간 연장의 도구로 활용되었지만 사용자들은 직장 상사, 거래처 직원, 심지어 부모님과 시어머니까지 뒤섞인 인맥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자유롭게 공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도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에 사진을 넣지 않을 정도로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서비스였죠. 카카오 스토리의 실패는 사용자들은 사회적 관계의 분리를 원한다는 명백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이 뒤섞인 공간에서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즉 이는 카카오톡 업데이트의 반발 이유와 같은 것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이 교훈을 외면한 채 분리된 앱으로도 실패했던 모델을 메인 기능으로 강제 통합했다는 점에서 더 큰 비판에 직면한 것이며 달리 보면 과거 SK가 문자 메시지 수익을 지키려다 네이트원 모바일화를 주저했던 것과 같은 이익을 위해 전체성을 파괴하는 이노베이터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 볼 수도 있죠.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끄며 소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마냥 가능한 게 아니란 겁니다. 국내 보안 규정과 앱 정책에 따라 카카오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언제든 중단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업데이트를 거부하면 언젠가는 차단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카카오의 이번 시도는 성공할까요? 성공 시에는 젊은 세대를 흡수하여 광고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패 시에는 50대 이상은 몰라도 대한앱을 중심으로 30대에서 40대의 일부 이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톡을 지울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대한앱을 더 쓰는 바람에 체류 시간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확실한 것은 카카오톡의 이번 도전이 성공하면 한국형 슈퍼 앱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고 실패하면 도전 기업도 사용자 니즈는 간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네요. 여러가지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채널 지식공장장의 지식공장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